인분 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분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도의 그 모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A 씨라고 할 텐데 이 A 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했더니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2~3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막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고문인데요, 학대가 아니고. 그러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차례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참. 가해자들이 A 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데. 그렇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거,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그거 알려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신을 이제 가혹행위한 정보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이렇게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럼요. 자신에게 네. 다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네.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적으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권력형 그 범죄의 또 한 가지 그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는데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 네. 최숙현 선수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요거를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면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2번 맞았어. 매일 맞아요. 선생님들은 다 너를 응원하고 너를 다 좋아해. 믿고 있다고. 어? 다 믿고 있다고.
견디다 못한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효율을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걸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 문화예술품, 작품 아니면 학계의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랬겠어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었고.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정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이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 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 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 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10년에 발생했죠.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뭐 칼, 뭐 이런 장비들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스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 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작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like th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